네. 반가워요. 네. 어, 본래 오늘은 그 재수 설명회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들 정신교육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그 재수 설명회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뭐 잘 그 알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많이 썼네.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약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승낙을 했고 오늘은 그냥 그 우리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해주시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가쁘네. 내가 좀 그 내려와서 여러분들 저 손주원 회장님 그 요즘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알아요? 손주원 회장님? 내가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그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님은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은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대단한 강사이셨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 대한민국을 쥐고 흔든 그런 어떤 유명한 강사이셨고 과목은 사회탐구입니다. 그때는 사회탐구를 다 했어요.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사회탐구 과목을 다 가르친 그런 선생님이셨고 또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그 강사로서의 그 명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그때 그 회장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던 물론 이제 회장님에 비교해서는 뭐 형편없는 강사였지만 그 강의를 했던 강사였는데 그런 어떤 명성이나 인원으로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열정적인 자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서 참 제가 동료 강사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그 강의를 이제 그만두실 즈음에는 메가스타디라는 어떤 그런 그 교육 기업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시고 또 사업가로서도 기업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셨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잘 모를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또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개인 재산을 3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300억을 기부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지원재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런 교육 전문가이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뭐 구체적인 입시 정보 이런 것들보다도 그 살아온 인생에서 느낀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훌륭한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해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든 어떤 그런 공부를 해나갈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그런 격려와 힘을 주실 거니까 뜨거운 박수로 회장님을 맞추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주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예전에 한참 강의할 때는 정말 잘 나갔고 저하고 거의 동급의 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원장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1년간 다시 공부하게 된 게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 오늘 원래 재수 설명회가 이렇게 바뀐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뭔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더 살려서 열심히 공부하면 올해 1년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위축되지 말고 다른 때보다 더 씩씩하게 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제목은 이것이 공부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저녁 식사 시간도 있고 하니까 6시 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만 할 때 나이
그때 조금 더 어린데 내가 17살 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지금은 내가 몇 살이냐면 61년생인데 올해로 이제 우리 나이로는 60이 되고 아직 만으로는 58입니다. 내가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정말 사춘기가 거의 정점에 올라갔어. 요즘은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사춘기가 온다는데 나는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온 것 같아. 그때부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어떻게 달라 보이느냐면 그 전에는 여자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엄청 눈에 거의 들어오는 게 여자만 들어오더라고. 아마 너도 그런 경험 했지? 거의 짐승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3 때부터 이성에 대한 동경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뭐 교회 누나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까 이제 여자친구를 안 사귀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귀어야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원래 교회 수련회가 원래 그런 장소잖아, 그지?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눈에 확 들어왔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이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여학생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한 여름 방학 때쯤 되니까 혼자 짝사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 요즘 같은 뭐 카톡 보내가지고 1분 안에 연락 안 오면 씹힌 거지.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 한 6개월 고민하다가 6개월 넘었네. 한 7개월 고민하다가 이제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럼 그 편지를 받으면 이 여학생이 바로 답을 하느냐? 절대로 안 그래. 그 당시는. 한 2, 3주를 묵혀. 친구들하고 돌려보고 뭐 가는 데만 하도 한 3일 걸리거든. 그 당시 우편으로는. 그래가지고 한 달 안에 연락이 와야 돼. 한 달 안에 연락이 안 오면 씹힌 거야. 그런데 한 3주 지났는데 또 장문의 편지가 왔어. 이제 답장으로. 근데 그 안에 사진까지 넣어가 보냈더라고. 그럼 이게 일단 어느 정도 넘어온 거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바로 답하면 안 되잖아. 응?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2주 묵히고 딱 답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편지를 주고받다가 10월 말에 드디어 처음 만난 거야. 내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를 만난 거야. 그 만나는 장소는 요즘은 뭐 엄청 많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동네 빵집이야, 빵집. 토요일 오후에 동네 빵집에서 만났어. 빵집이라 해봤자 거의 단팥빵하고 우유밖에 없는 데야.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가난했거든. 이게 몇 년도 일이냐면 1977년도의 일이야. 근데 단팥빵과 우유 한 잔씩 넣고 2시간 반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막 가슴 터지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만나기로 또 했어. 공부해야 되니까 고3이 눈앞에 있잖아.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니까. 그런 경험 있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 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책만 펴면 인연이 나타나. 그 사진 꺼내가 보고 한 3일간 도저히 공부 안 된 거야. 와 이거 심각하잖아. 곧 고3이고.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에 본고사 시험까지 있으니까 이게 공부량이 어마어마했거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내 속에 두 존재가 갈등하는 거야. 하나는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하나는 갑자기 나타난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데 두 존재가 이게 갈등이 심각한 거지. 근데 나흘째 되는 날 내가 엄청난 창의적인 답을 찾은 거야. 간단해. 뭐겠어? 나는 공부한다라는 거하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 일치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곧 너를 좋아하는 행위가 되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 쓰기로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오늘 가고 나면 내가 원장님한테 부탁하고 갈 건데 애들한테 볼펜 한 자루씩 나눠줘 보십시오. 옛날 모나미 볼펜. 이거 하루에 한 자루 쓰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느냐면 요즘은 품질이 좋아져서 더 걸릴는지 모르겠는데 8시간 반 정도 계속 써야 돼. 하여튼 계속. 그리고 이걸 연습장으로 하면 연습장이 한 권 정도 써야 돼. 하루에 이 정도 공부하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내가 딱 그렇게 각오하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달 동안 60자루를 써가지고 볼펜 빈 껍질 60개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자. 두 번째 만났을 때. 창의적이지 않나? 네가 받았으면 어떨 것 같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빈 껍질 60개를 딱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딱 갖다 주면 어떨 것 같아? 돌려줄 것 같아. 아, 엄청 감동하냐? 야, 그래서 매일 정말 한 자루씩 쓰려고 죽으라고 공부한 거야. 근데 그게 한 5일 지나니까 하루에 한 자루가 안 써져. 8시간 반 계속 주로 수학만 해야 돼. 매일 수학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떤 날은 한 30% 못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자기 전에 30분 돌려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 어떤 날은 한 50%못 쓴 날도 있어. 그런 날은 할 수 없이 볼펜 끝을 딱 뽑으면 빠져. 그 당시에는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확 불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매일 한 자루씩 써가지고 60자루를 이쁘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빵집에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네 때문에 내가 공부도 더 잘 됐다고 이러면서 니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이쁘게 포장한 걸 딱 줬어. 그런데 이걸 딱 뜯어보더만은 이 친구가 엄청 뜨겁게 하는 거야. 난 감동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1시간 반도 안 돼서 우리는 헤어졌고 그게 끝이었어. 내 젊은 날에 볼펜 하루에 한 자루 써가지고 60자루 쓴 거는 첫 번째는 어이없이 까였어. 이게 1977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딱 10년 뒤에 1987년에 어마어마하게 부활했어. 어떻게 부활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 여학생하고는 이제 끝났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내가 되게 힘들었어. 하여튼 여차여차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우리 때는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나는 특히 일찍 했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 사고 쳐서 그런 건 아니야.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대학 딱 2학기 남기고 3학년까지 하고 군에 갔다 와서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 한 학기가 87년 1학기. 그래서 여름에 졸업을 했는데 한 학기 딱 남겼는데 갑자기 집에 그 돈이 다 떨어진 거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마누라가 그 당시 중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면서 그만둬 버렸어. 저 지방에서 교사하다가 거기서 벌어난 돈하고 어머니로부터 좀 받는 돈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87년 2월 24일 날 마누라가 돈이 3만 원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1987년 3월 2일 날 처음으로 대학생 과외를 했어.
이 대학생 과외를 한 장소가 어디냐면 서울에 가면 잠원동이라고 있어. 고속터미널 바로 근처야. 잠원동 한신아파트 307동. 지금 원장님 댁이 요 근처야. 그렇죠? 예. 내가 이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지난주 일요일인가 내가 이 아파트 앞을 한번 가봤어. 예전에 내가 여기 과외하던 장소인데 오래간만에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1104호더라고. 1104호. 나 3호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3월 1일 날 어떤 학생을 처음 과외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놓았는지도 몰라. 내 인생의 엄청난 기인이야. 이건 손선생 쓴소리 동영상에 나타나는데 혹시 들어본 학생 손 들어봐. 손선생 쓴소리 동영상. 와, 이 동네는 인기가 없네. 니 한 명밖에 없나? 와, 내가 지난주에 양지 기술학원에서 똑같이 이걸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그건 한 30% 들어봤던데 1, 2학년들 재학생들인데 시간 되면 한번 집에 가서 손선생 쓴소리 동영상 아니면 내 이름 치면 바로 제일 위에 나와. 이거 한번 들어봐. 아주 재밌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처음 가르쳤는데 이 학생 이야기는 하려고 하면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건 생략하고 이 학생이 처음 시작할 때 서문여고에서 반에서 한 20등 하던 애였어. 20등 하던 애였는데 그 당시는 한 반이 한 5, 60명 됐거든. 근데 5월 중간고사에 반에서 10등까지 딱 올라가더라고. 성적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야 돼. 너희들도 이번 선행반을 해가지고 3월, 4월 모의고사에서 한 방에 자기 성적이 등급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4등급이면 2등급, 2등급이면 1등급 이렇게 올라가야 돼. 충분히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 딱 이렇게 올라갔고 이 학생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하면 자, 그 당시에 기말고사는 좀 편법을 많이 썼어. 학교들이.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일단 7월 초에 암기 과목을 딱 보고 그 당시 학력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영수니까 국영수 시험은 기말고사를 8월 20일쯤 딱 보고 빨리 처리해가지고 8월 말에 성적표를 1학기 전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7월에 보는 암기 과목도 잘 봤고 8월 달 이제 20일 날 보는 시험을 아주 잘 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각하고 내가 강력한 숙제를 내준 결과 얘가 반에서 2등으로 올라가고 전체에서는 15등을 했어. 15등. 그럼 다른 반에 가면 1등이야. 왜냐하면 15개 반이거든. 서문여고가.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지. 한 300등에서 전교 300등에서 딱 15등까지 올라간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어. 이 여름방학 때 내가 내준 강력한 숙제가 뭘 것 같니? 하루에 볼펜 한 자로 쓰기. 하루에 볼펜 한 자로 쓰기. 얘는 진짜 하루에 한 자로 완벽하게 다 쓴 거야. 그렇게 해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재는 행시 합격해가지고 지금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다. 여성으로서 아주 고급 관료가 돼 있지. 그래서 87년 3월 2일 날 내가 얘를 만남으로써 얘 인생도 달라졌고 내 인생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니? 졸지에 유명한 과외 선생이 됐지. 307동에서. 그래서 얘 때문에 잠원역에서 내려가지고 한신아파트 307동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름방학 때 뭐 이럴 때는 밤 11시 넘어서 집에 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인생이 이쪽으로 오게 돼서 결국은 메가스터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어쩌면 메가스터디를 있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제자인데, 자,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이 17살 때 순수한 청년으로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정말 이성에 대한 동경과 갈망, 이거 순수하게 대응한 거야.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갑자기 갈등하니까 이 두 존재의 갈등을 어느 게 우선순위니? 공부하는 게 내 존재의 더 기반이잖아, 우선이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일치시킨 거야. 내가 볼 땐 되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60일간 정말 열심히 하루에 한 자로 볼펜 써가지고 그녀에게 바쳤는데 나는 까였어.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의 순수한 노력이 어디 안 가더라는 거지. 10년 뒤에 내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을 보면서 그 학생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딱 맞는 공부 과정에서 숙제 하나를 나도 모르게 우연히, 야, 네 여름방학 때 하루에 볼펜 한 자로 쓰면 되겠다 하니까 얘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매일 한 자로 써가지고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어서 인생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난 얘 때문에 졸지에 유명한 과외 선생이 되어서 학원을 만들고 손사탐 하다가 결국은 메가스터디라는 교육기업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 젊은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게 된 거는 단순한 리플레이가 아니라 너희 인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 그럼 올해 1년 동안 정말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에 꽂혀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1년간 보인다면 이거는 성적을 더 올려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재수한다고 기죽지 말고 리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새롭게 자기 인생을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정말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고 순수하게 이 일련의 과정을 다 해달라는 말에서 의미에서 내가 나의 젊은 시절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작았지만은 10년 만에 이렇게 작은 부활을 했고, 그게 다시 한 13년 뒤에 메가스터디라는 기업을 창업하게 됐고, 지금은 그때 우리가 시작할 때 직원이 5명이었어. 자본금이 3억으로 시작한 회사야. 그런데 현재는 직원이 2,000명 정도 되고 선생님들 강사가 한 2,000명, 그리고 회사는 한 15개 정도 회사가 돼. 그리고 우리가 첫 해 매출이 한 5억 정도 나왔는데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이 6천억 정도 됐어. 그리고 그 성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이런 사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17살 볼펜 한 자루에 있었어. 그때 내가 이성에 대한 동경이 공부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그런데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 시도를 했고, 그러나 그게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나 어느 한쪽으로 중독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면서 볼펜 한 자루를 쓸 수 있었다는 그 선택을 한 거는 되게 순수했고 창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올해 재수 1년간 너희가 이러한 젊은이다운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1년을 보내면 재수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드는 정말 멋진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이 제자가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써서 했던 공부량을 소개해 줄 테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 한번 참조해봐. 얘가 하루에 수학을 100문제 풀었어. 하루 수학 100문제 푸는 건 지금도 하고 있지? 할 수 있어 임마. 하루 100문제. 자, 한 문제 5분 정도면 충분하잖아. 풀고 정리하는데. 그지? 그러면 100문제 푸는데 얼마 걸리냐면 8시간 반이면 돼. 그렇잖아. 8시간 반. 왜냐면 1시간에 12문제 푸니까.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단어야. 단어 안 외우면 절대로 안 된다. 하루에 단어 100개. 그리고 단문, 지금 수능 지문만 한 거 30개. 그리고 장문은 이거 한 두세 배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거 한 10개. 그럼 이게 지금 수능 지문으로 하면 수능 하루 지문 50개 정도 푸는 거야. 너가 고3 때 학원 다니면서 영어 학원 다니면서 수능 지문 50개 푸는데 2달 걸렸잖아. 그러면 하루가 한 두세 개 하고 끝나잖아. 숙제 내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0개 하기가 쉽지 않잖아. 이걸 얘는 하루에 끝냈단 말이야. 너가 2달 공부하는 거라.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루에 수학 100문제 풀고 수능 지문 50개씩 마스터. 충분히 해. 이거 하는데 요거 전부 다 하는데 한 4시간 반. 그러니까 몇 시간이야? 13시간이지. 나머지 국어하고 내가 내준 숙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4시간. 이렇게 해서 얘가 넷대로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는데 딱 17시간씩 걸렸대. 17시간씩. 너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토요일 여기 수업 없죠? 있습니까? 그럼 일요일. 네, 일요일 날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 일찍 나와가지고 17시간 동안 딱 한 번 해봐. 연습장 한 권 딱 쓰고 수학 100문제 풀고 영어 지문 50개 하고 이렇게 해서 볼펜 한 자루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강렬한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 공부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니?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공부는 정말로 더럽게 재미없고 더럽게 힘들어. 그러나 공부는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진짜 공부야. 얘가 했던 이야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얘 집 앞에 거목 독서실이라는 게 있었어. 거기가 상상 공부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업 마치고 한 11시쯤 저거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거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거목 독서실에 한 번씩 갔어.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딱 가면 반드시 앉아있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독서실 가면 거의 안 앉아있어. 어디 밖에 나 돌아다니거든요. 딱 가서 보면 딱 앉아있어. 그래서 총무한테 얘 이름이 혜성인데 혜성이 좀 불러줘 이러면 딱 나오면서 내하고 걔하고 나이가 9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 나 그때 대학생이니까 그냥 오빠라고 불렀어. 오빠 또 왜 왔어? 딱 그래 첫 마디가. 응? 야 임마 이거 주려고 그러니까 그럼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하면서 탁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내가 물어봐. 야 공부 어때? 그러면 재미있어. 딱 그 말이야. 공부 어떠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재미있다는 거야. 자 여기 선행반 들어왔어. 재미있어. 행복해. 손 들어봐. 빨리. 한 명 또. 한 명밖에 없냐? 2명. 야 3명. 니는 행복해? 그래. 여기 선행반 들어와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매일매일 재밌어. 행복해. 학원 딱 마치고 나가면서 학원 버스 타는 순간 행복감이 딱 밀려 들어와야 돼. 이거야. 이게 재수야. 이게 공부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얘 딱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3월 2일부터 8월 27일 날 이 성적표가 나왔거든. 한 6개월 사이에 얘 모습에서 아, 공부가 이거였구나. 내보다 더 멋진 걸 가르쳐 줬어. 나도 공부 잘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공부를 딱 보니까 공부가 처음에는 엉덩이로 시작해. 그 다음에는 손이 따라가. 이 두 개가 돼야 돼. 이 두 개만 되면 상위 5% 안에 들어. 이게 중요한 거지. 공부는 머리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와 손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공부는 최종적으로 뭘 가지고 하느냐? 공부는 최종적으로 가슴으로 하는 거야. 이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목표든지 반드시 달성된다. 얘가 내한테 보여주었던 거야. 이게 손선생 감동공부법이라고 해서 내가 쓴 책에도 나와. 그런데 손선생 감동공부법으로 안 통하고 요즘 보니까 응손머가 공부법이라고 그러더라고. 저 한자식 돼가지고. 이거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야. 이걸 가르쳐준 제자가 87년 3월에서 8월 말까지. 그래서 인생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인생 자체에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디에서부터 모멘텀이 있었을까 했을 때 뜻밖에도 17살 이때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아. 이때 이 여자는 대박을 놓친 거지, 그지? 내가 한 15년 전에 메가스타디 이제 처음 만들고 2004년에 우리가 코스닥에 상장하고 이렇게 회사가 막 성장해 나갈 때 15년 한 12, 13년 전인가 보다. 내 고향이 창원인데 창원에서 성산홀에서 큰 설명회를 한번 했어. 한 1000명쯤 왔어. 설명회 마치고 사인회를 하는데 줄이 막 쫙 서 있더라고. 한참 사인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향이니까 더 많이 왔어. 쭉 뒤에 보니까 어디서 본 아줌마가 딱 있는 거야.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여학생이었어. 그래가지고 쭉 와서 사인 딱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사인하더라고. 사인하기 전에 내보고 그러더라고.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이, 당연히 기억하죠. 아들 잘 키웠네요 하면서 내가 특별히 사인을 해줬는데 그게 다시 본 거야, 이 여자를. 그 사인 받고 한 5m 걸어가다가 한번 탁 되돌아보더라고. 되게 아쉬운 눈빛이었어. 진짜라니까. 하여튼 어쩌면 1977년 17살 때 두 젊은 남녀가 스파크에 의해서 그지? 그 볼펜 한 자루가 내한테 갖는 의미와 이 여자한테는 어이없는 선물로 와닿은 거지. 똑같은 것이.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서로 간극이 벌어졌는지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어쩌면 지금 너희가 나이 19, 20 이 나이에 이 수원 메가스타디에서 1년간 고생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갈라질지도 몰라.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직하고 순수하기를 바란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알지? 지혜의 왕이고지 다윗의 아들이고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왕궁이 완전 금이야. 막. 먹는 그릇도 전부 다 금이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을 해고하면서 쓴 성경이 전도서야. 그 전도서 1장 1절이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맨 마지막 12장에 가면 무슨 말을 딱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 이 사람이 사실은 말년에 되게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 이스라엘은 원래 12개 지파인데 10개 지파는 지 밑에서 있던 간신배가 결국 나라를 가져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을 먹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해가 2개밖에 못 가져가. 그렇게 쪼개지는데, 그래서 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엄청 많이 했어.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그런 반성의 어떤 글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와.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젊을 때. 이 젊을 때 인생의 거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돌려놓으면 지금 너희들한테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의 가장 근본과 순수함을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청년의 때에, 이 나이 때에 인생에 대한 정직성, 순수함, 참됨, 이걸 다시 한번 찾는다면 너희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너희가 하는 재수를 한자를 써놓고 잘 봐봐. 재수는 다시 재자, 응? 다시 하는 거야. 받을 숫자 이렇게 안 써. 만약에 이렇게 쓰면 리플레이야. 그렇잖아. 다시 수업을 받으니까. 그지? 이거 아니라니까. 재수 한자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 무슨 숫자를 쓰지? 무슨 숫자를 쓰느냐면 닦을 숫자를 써. 인격 도야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왜 재수하느냐? 수학을 못 쳤어? 국어를 못 쳤어? 아니야. 더 근본은 인간됨, 참됨, 순수함, 이걸 놓쳤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신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요놈들아 인간되라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너희의 재수는 리플레이가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너희 자신의 몸을 닦고 참된 젊은이로, 순수한 젊은이로 거듭나라는 의미에서의 재수야. 그래서 올해 재수생 중에 오늘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데, 내가 매년 입학식 때 메가스터디 전체 입학식을 영상으로 하거든. 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뭘 써주느냐 하면, 너희들의 1년은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제1명제를 패러디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원래 데카르트의 제1명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즘은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지. 왜냐하면 윤리 선택하는 애들만 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 데카르트의 제1명제 방법 서술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나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보겠다. 의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의심해 보겠다. 그렇게 다 의심해 가지고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석판명한 진리 인식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이 사람은 일부러 다 의심해 보는 거야. 뭐다?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석판명한 진리 인식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너무나 분명한 걸 찾기 위해서. 이게 데카르트의 방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의론자가 아니라 일부러 해본 거야. 그래서 일부러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봤어. 그래서 데카르트의 의심의 과정은 제일 먼저 뭘 의심하느냐면 신을 의심해. 평소에 의심이 잘 됐잖아. 신 없어. 괜히 없는 신을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 그럼 신이 없다면 이 신이 만들었다는 모든 존재하는 이 세계, 이거 없어. 이 세계라는 거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 한번 딱 때려보니까 손이 아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된 과거의 경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야.
앞에 있는 한 대 탁 때리고 싶은데, 자,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보니까 존재하는 게 다 없어. 너희도 없어. 여기 원장님도 없고 이 탁자도 없고, 이거는 그냥 감각적 경험의 흔적이 남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남는 건 뭐니 그럼? 신도 없고 존재하는 게 모든 게 없어지면 마지막 남은 거 한 게 있잖아. 뭐야? 나도 없는 거야. 그래. 한때 보니까 아프긴 한데, 이것도 과거의 경험의 흔적이고 과거의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라면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의심하니까, 이렇게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분명해지니? 이렇게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분명해지는 거.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 그렇지? 이 의심하고 있다는 게 없으면 앞에 게 다 가짜 아니야. 그러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난 다음에 남는 절대적으로 분명한 거, 의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그럼 이게 분명하다면 이것에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나의 존재의 근거인 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추론하는 거야. 그래서 제1명제, 대전제를 찾아서 개별적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걸 연역이라 그래. 연역의 제1명제가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이야. 이걸 데카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기토 에르고 쏨이라 한 거야. 나는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의심하고 있는 나는 확실하다. 그게 코기토 에르고 쏨인데, 그러면 너희가 올해 1년간 한번 모든 것을 데카르트식으로 한번 방법적으로 의심해봐. 의심하고 다, 그것도 끝까지 분명한 건 뭐니? 나는 재수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싫으면 나가. 그치? 그래서 올해 너희의 1년의 제1명제는 재수하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에서 출발해야 된다.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걸 라틴어로 써줄 테니까 써놓고 해요. 그게 레꼴로 에르고 쏨이야. 레꼴로 에르고 쏨인데, 이 꼴로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안 학생 있나? 이 꼴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여튼 땅을 파는 거야. 이게 꼴로는 원래. 그러면 알리가 붙으면 뭐지? 다시지. 다시 땅을 판다는 뜻이야. 내 꼴로가. 그러면 너희들의 1년의 재수는 뭐니? 내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야. 내가 원래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는 코기토 에르고 쏨인데, 그걸 가지고 라틴어 학자한테 물어봤어. 내가 이런 강연을 할 건데 뭐라고 라틴어로 해주는 게 가장 좋겠냐 하니까, 하루 연구해 오더만은 레꼴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동생한테 물어봤어. 여동생이 유명한 학자가 한 명 있어. 라틴어하고 뭐 하여튼 토마스 아퀴나스 공부한 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이 레꼴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리. 다시 내 마음의 밭을 깔았어. 레꼴로는 나는 재수한다 이런 뜻이야. 에르고 쏨은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야. 레꼴로 에르고 쏨. 알았어? 자,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그 재수의 과정에서 뭔가 결정적인 순수한 한 방을 해란 말이야. 그 한 방이 당장 올해 입시에서 성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너희의 인생을 바꿀지 대한민국을 바꿀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1년의 이 우리의 공부의 과정에서 엉덩이와 손을 거쳐서 머리, 가슴의 단계에 가서 공부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공부를 가슴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이 제자를 통해서 알았지만은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공부를 가슴으로 한다라고 한 사람이 이미 한 2500년 전에 있었어. 누구냐면 공자님이었어. 공자님이 공부를 가슴으로 한다고 했어. 그지? 이게 진짜 공부야. 그래서 공부가 뭐냐라고 할 때 최고의 답을 내주신 분은 공자다. 공자의 논어의 첫 문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공자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 알지? 모르나? 공자 아버지가 나이가 60이었고 공자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16살이었어. 뭔가 정상적이지 않지? 하여튼 그래서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컸단 말이야. 공자는. 그래서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글자는 배울 수도 없지. 그러다가 16살 때 나무 집에 문지기를 하다가 창고지기를 하다가 밥 먹는 거는 좀 안정됐고 창고지기 하면서 글자를 한자 한자 배운 거야. 뭐 종이가 있었겠어, 붓이 있었겠어. 땅바닥에 한자 한자 쓴 거야.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한자씩 한자씩 익혔던 그 공자님이 인류 학문의 공부에 영원한 최고가 되신 거잖아. 그래서 그걸 논어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논어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니? 학이 시섭지면, 그지? 그래서 학이편이라 그래. 학이 시섭지면. 너희들이 요즘 한자를 너무 모르는데 한자를 잘 알면 공부가 참 진짜 쉬운데. 학이 시섭지면 불력 여로하라. 요게 논어 첫 문장이에요. 자, 봐. 배우고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중요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그리고 요 갈지자가 뭐니? 의가 아니야 임마. 한자를 너무 모르네. 배우고 요거는 연결사 그리고 접속사 배우고 그리고 지자는 목적어야 목적어. 한자에서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시섭하면 요 시자는 때때로라고 번역하면 안 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시적절하게 영어로 말하면 타임리 스타디야. 시간에 딱 맞게끔. 그래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잘 익히면 그래서 공부가 뭐니? 공부가 학습이잖아. 이것이 공부다. 공부는 학습이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잘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의 결론은 기쁨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니? 너무 학이 성행하고 있지. 사교육 때문에. 습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기 주도 학습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거, 막 러셀 이런 모델들이 막 나오니까 그게 사교육에 어릴 때부터 지나친 학 위주의 공부에서 반작용이야. 그런데 메가스터디 안에 러셀 모델이 있지만은 내가 러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건 진짜가 아니다. 애들이 진짜 혼자서 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도 관리도 붙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어릴 때부터 학에 지쳐가지고 스스로 독학 재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틀린 방법이에요. 공부는 이 학과 습이 완벽히 50대 50을 균형을 이루어야 돼. 이게 공자님 말씀이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잘 익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도 안 돼. 그래서 너희가 하루 공부한 것을 집에 가기 전까지 야자 시간에 완전히 익히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끝났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하게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부는 기뻐야 돼요. 자, 여기에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 이거 맞추는 학생한테는 원장님이 알아서 나중에 포상을 해주십시오. 수업료를 좀 까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여기 기쁘지 아니한가 할 때 이게 열자라고 했잖아. 학이 시섭지면 불력 열호아라 했지, 그지? 그런데 이 한자는 원래 열자로보다 다른 글자로 더 많이 써요. 우리말에서 발음이 세 가지야. 그 뜻을 정확하게 발음과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발음만 말해봐. 발음만. 도금, 저거. 설. 아니 손을 들어. 그럼 세 가지를 다 말해야 돼. 지금 두 가지 있잖아. 설, 열, 깃벌 열자 한 개는 뭐야? 모르잖아. 왜? 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여기 설명문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설자로 써요. 설, 깃벌 열, 또 한 개가 뭐야? 너 이거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로 분명히 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원장님? 안 학생 아무도 없어? 누가 세라 그랬어? 원장님 말해줬습니까? 그럼 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유세할 때 선거 유세 4.15 총선 있지? 그 유세한다 할 때 세자가 저게 세로 발음이 돼. 설, 열, 세. 그냥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 근데 요즘 이런 거 테스트하면 맞춘 놈이 거의 없어. 참 공부를 갖다 이상하게 하는데 하여튼 공자님이 공부는 기쁨이라 그랬어. 그게 왜 기쁨인지를 이 한자 섭자를 한번 분석해 보겠어. 배우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쉬워. 이렇게 앉아서 잘 들으면 돼. 집중만 하면 돼. 근데 이 섭이라는 이게 엄청 어려운 글자야. 자, 섭이라는 한자가 밑에 뭐가 돼 있지? 흰백자가 있지. 그지? 자, 요 위에 있는 이게 뭐지? 날개 뭐? 날개 뭐? 날개 우. 너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이걸 다 시험 문제 나왔거나 했던 배웠거나 했어. 우하 또 못 읽지. 날개가 돋았어. 뭐야? 등선. 신선처럼 날아오른다는 거지. 어디서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 어디서 배웠어? 어디? 아까 한놈 맞는 것 같은데. 어디? 관동별곡 어디? 마지막 구절에 뭐 하면서 날아간대? 술 마시면서. 야, 이런 답 내 처음 들어보는데. 정철의 관동별곡을 보면 거기도 그 작품 전체를 보면 두 인간의 갈등이거든. 그 인간의 양면성의 갈등이야. 관찰사로서의 소인과 신선적 풍모를 누리고 싶은 본능적 자아의 갈등이 나와. 그걸 제대로 공부했으면 알아야 돼. 모를 거고. 결사 부분에 딱 가면 그 두 존재의 갈등을 정철이 답을 찾는다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꿈에 답을 찾아. 갈등이 워낙 심해가지고. 사람이 뭔가 갈등이 심하면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리로 해결책을 찾잖아. 관동별곡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베고 정철이 얼핏 잠이 들었어. 잠이 딱 들었는데 누가 나타나니?
신선이 나타나지. 신선이 정철 보고 뭐라 그러니? 그대는 상계의 진설이냐. 황정경 일자를 어디 그런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 우리를 따른다. 적건덕하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고 하는 게 신선이 하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정철아 이 새끼야, 니는 왜 자꾸 우리 따라다니냐. 네가 우리와 같이 진짜 신선이었다. 도교의 경전 황경정 일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쫓겨내려와가지고 자꾸 니는 우리 따라다니네. 신선을 추구하네. 그러니까 정철아 잠깐만 가지 말고 같이 만나서 이 술 한 잔 먹어보자 그런단 말이야. 꿈의 신선이 정철 보고 술 먹자 그러는 거야.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이 술 이름이 뭐야? 신선이 먹는 술 이름 맞추면 원장님한테 뭐야? 어? 뭐 데카르트가 왜 나와 이 새끼야? 야, 미쳤나 이놈의 새끼. 데카르트 주가 왜 나와? 그 1학년 때는 다 배웠어. 뉴하주야 뉴하주. 응? 신선이 먹는 술을 뉴하주라 그런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다 외웠어. 그게 내가 이미 40년 전의 이야기야. 하여튼 그래서 정철의 보고 신선이 술 먹자 그러니까 둘이서 꿈에 술을 마셔. 몇 잔 마시니? 몇 잔? 그럼 그거 맞추는 학생. 몇 잔? 어? 3잔 아닌데 정확하게는 4잔이야. 서너 잔 거울원이 했으니까 4잔까지 부었겠지, 그지? 뭐 3잔도 3잔도 맞은 걸로 해줄게. 그래서 둘이서 4잔을 딱 마셔. 그리고 나서 정철의 기분이 어떻게 되니까 양 겨드랑이를 추어더니 구만리 장공 적이면 난리로다 이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양 겨드랑이를 추어더니 구만리 장공 적이면 난리로다. 겨드랑이를 딱 추어더니까 날개가 생겨가지고 구만리 창공을 신선처럼 날아간다. 그걸 밑줄 치놓고 내자의 한자성어로 써라. 우하등선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수도 있어. 그때 이거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정철이 어쩌니 계속 술 안 마시지. 씨발 내가 지금 술 먹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수업 메가스터디 가서 빨리 공부해야 된다. 정철이 그런 이 술 가져다가 사회 고란하나 엉망창생 치켜맨 거야. 그때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고야. 내가 관찰사니까 지금 이렇게 술 먹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선정을 베풀고 나서 그때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고야라고 답을 한다고 정철이. 그래서 간동별곡의 주제가 바로 그거야. 이 술 가져다가 사회 고론하나 엉망창창 다 지켜맨 건 후에 그제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고야 하는 그걸 천하의 근심은 가장 앞서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가장 나중에 누린다. 이게 성리학의 사대부의 그 당시의 인생관이야. 그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데 하여튼 그럴 때 이제 너희가 공부를 다 좀 깊이 있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하여튼 그때 우자를 처음 봤어. 아니면 그 전에도 봤고 아니면 초등학교 때 한자 급수한다고 이 날개 우자 이런 거 했어. 그지? 그럼 내 이야기 약간 옆으로 갔고 자 공부를 익히는 이 섭이 어떤 거냐? 새에서 나온 거다 말이야. 새는 태어나면 흰 몸뚱아리야. 그렇지? 아래서 탁 깨어나면 날개가 없잖아. 흔적만 있지. 그럼 바다바다 기어다니겠지? 아직 날지를 못하지?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와서 탁탁 입에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얻어먹으면서 이제 살이 붙고 날개가 돋고 하면 파다닥 파다닥 하면 어미새가 딱 보다가 요놈의 새끼 이제 새끼새 데리고 나는 연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창공을 팍 차고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어떻게 하니? 탁 떨어뜨려. 그런 퍼드덕 하다가 수직 자유 낙하야. 대가리 깨져 뒤져. 그렇게 해서 뒤지는 새들도 많아. 그런데 자유 낙하를 하는 순간 어미새가 더 빨리 날아가서 팍 낚아친다고. 그럼 새끼새가 어떤 느낌이었겠어? 씨발 죽을 뻔했네. 와 씨발 나는 게 장난이 아니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미새가 먹이 갖다 주면 더 열심히 먹고 날개의 근육을 더 강력하게 돋워가지고
다음에는 시발 날라야지 연습을 엄청 하고 있어. 어미새가 두 번째 또 데리고 팍 창공을 치솟으면 엄청난 불안감이 오겠지. 이제는 진짜 날라야 되는데 팍 던지면 좀 후 날아다가 또 날개에 힘이 안 되니까 자유낙하. 그때 죽을 수도 있어. 두 번째 어미새가 팍 낚아채서 올리면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 새끼새가 더 강력한 섭을 하겠지. 연습을 하겠지. 나는 건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세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는 게 어린 새가 큰 새가 되는 나는 과정이 그런 거야. 그게 이 섭자에 딱 나타나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배우는 건 쉬워. 너희 것으로 만드는 이 학습의 완성은 섭은 죽을 고비를 두세 번 넘겨야 돼요. 이 수원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죽을 고비를 두세 번 넘겨야 진짜 내 공부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너 평생에 이런 수업 해본 적 있나?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공부 안 한 거야. 학습 이게 공부잖아. 학습 이게 공부잖아. 그 과정을 보내고 나면 이 공부가 너무나 기쁨이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새가 어미새가 새끼새를 데리고 창공에 올라서 탁 떨어뜨리면 퍼드덕 날다가 밑으로 쑥 떨어지다가 새끼새도 수직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미새와 함께 대열을 이루면서 유유히 날아가면 그 새끼새의 마음에 이제 내가 새가 되었구나. 얼마나 강렬한 성취감과 항홀감을 느끼겠어. 그렇지? 너희가 여기에서 학하고 학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잘 익혀서 진짜 공부하는 학생이 되면, 진짜 재수를 하게 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거야. 그게 이 선행반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너가 뒤에 들어온 놈들한테 이게 공부야 하는 것을 너희의 몸짓으로, 너희의 눈빛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재수 설명하는 것보다 이건 너희들한테 더 큰 행운일 수도 있어. 이게 공부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공자님 말씀처럼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라. 엉덩이와 손을 거쳐서 가슴의 단계에서 기쁨으로 완성되는 거, 그게 진짜 공부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지? 두 번째는 공자님 이야기였고, 그 과정에서 재수가 레꼴로 에르고솜이라는 걸 한번 새겨주기를 바라고, 세 번째, 공부는 기적이다. 나는 공부의 과정은 결국은 기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은 신이 내리는 축복이 아니야.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봐온 경험에 의하면 공부는 그 공부하는 학생의 강렬한 열망의 총합이야. 그래서 여기 학원 카드에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직영학원들의 학원 카드에는 그게 다 그게 돼 있는데 좀 더.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너희들 학원 카드에 어떻게 돼 있니? 기적 이꼴 시그마 열망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내가 98년도 제자의 경험을 가지고 만든 거야. 이건 내가 디자인한 거야. 물론 이제 안에 글자 세부적인 디자인 안 했지만은 이게 수학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지. 열망의 총합. 그 열망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망 n 1에서 무한대까지야. 1초 1초 너의 열망을 놓치지 않으면 그 열망의 총합이 기적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이건 언제 학생 이야기냐면 1998년 그러니까 99학번이야. 99학번에 이형철이라는 제자의 이야기야. 이 제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서울의대 교수야. 아주 최연소 교수가 된 친구인데 서울의대 안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교수야. 얘 공부 되게 잘했던 애야. 한성과학과 학생이야.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그 당시 입시 제도를 약간 설명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과학고나 특목고를 육성하려고 내신을 비교 내신이라 해가 다 만점을 줘버렸어. 동일계를 가면. 그럼 뭐 외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그 당시 입시는 수능 성적 플러스 내신 성적이야. 근데 내신이 15등급제야. 지금같이 9등급제가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90년대 중반이 넘어오면서 왜 특목고 학생들한테 내신을 유리하게 주느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그걸 똑같이 적용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과학고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불리해. 웬만큼 하더라도 중간밖에 못하니까 중간하면 8등급이잖아. 한 등급당 막 한 10점씩 차이 나고 그랬어. 서울대 절대로 못 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이런 주요 학교 애들이 2학년 말 딱 되면 학교를 다 자퇴해버렸어. 반 이상. 검정고시 보면 비교 내신이 되니까 그럼 또 만점 받을 수 있어. 그 대부분 다 자퇴를 하고 내가 이때 한참 강의할 때야. 손사탐이 천하를 호령할 때야. 너희들은 잘 모를 건데 아까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부분적으로 맞으신 이야기야. 내가 그 당시에 한 그 텀당 5,000명의 학생을 가르쳤거든. 20개 반, 한 교실에 250명씩. 내가 강의하던 교실은 이거에 한 1.5배 이상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 20개 반에 250명 있으면 5,000명이잖아. 한 텀당. 1년에 4번, 5번 텀을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당수 그 우수한 반은 거의 과학고나 외고 애들이야. 저 친구들 다 와서 앉아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자퇴생이야. 내신 때문에. 근데 이놈은 자퇴를 안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놈은 서울대는 포기했구나. 그럼 어디 의대나 뭐 다른 데는 또 내신을 별로 반영 안 한 데가 많으니까. 서울대는 많이 반영했거든. 국립대라서. 그런데 얘가 겨울방학 특강 듣고 심화반 듣고 여름방학 문제풀이반은 안 했어. 근데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얘가 마지막 심화반 끝나갈 때쯤인데 내보고 상담을 해달래. 그러면 얘가 과학고 학생이기 때문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수업밖에 못 오잖아. 나머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그 당시에는 서초 대일 학원인데 이름이 지금의 서초 메가스터디 전신인데 새벽 1시에 수업이 끝나. 근데 나는 그 다음날 일요일은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요일은 내가 한 15시간을 수업해야 돼. 내가 그 모든 반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 새벽 1시에 끝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6시니까 5시간밖에 텀이 없잖아.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일어나서 이러면 한 2-3시간 자고 와서 하는데 얘가 상담해달라는 거야. 와 이거 조졌어. 근데 학생이 상담해달라는데 선생님이 안 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야 근데 내가 내일 아침 6시 수업 있는 건 알지 하니까 압니다.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상담을 하는데 진짜 좋은 상담은 학생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다 해야 돼. 근데 얘는 뭐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이야기해. 계속 듣고 그랬구나 하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하나만 물어봤어. 야 형철아 니는 왜 자퇴를 안 했니? 너 서울대 안 갈 거니 하니까 아닙니다. 저 서울대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제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은 도둑질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는 세금으로 전액 면제니까. 그러면 그 당시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정원의 5%를 특차로 뽑았어. 95%는 내신과 수능인데 5%는 딱 수능만 가지고 해. 그러면 2개 이내로 틀려야 돼. 거의.
400점 만점에 395예요. 그 당시는 표준 점수 시절이 아니야. 근데 얘 성적은 모의고사가 380건 제했으면 왔다 갔다 하고 도저히 그 근처까지 가기는 어려운 애야. 그런데 자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 세금을 도둑질을 안 하겠다. 그동안 쓴 것 토하지도 않고 내가 학교를 자퇴하는 건 옳지 않았어. 자기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395점 이상을 받겠다 하면서 내하고 상담을 계속 그만하고 막 계속 지약해.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와 새벽 3시 넘어갔는데 야 씨, 완전히 조진 거야. 이제 내 6시부터 수업인데 4시 조금 넘어서 끝났어. 한 3시간 넘게. 얘가 한다는 말이 선생님 드디어 정확하게 감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괜찮다. 네가 감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집에 갔다가 바로 씻고 나와서 수업하러 왔고 그런데 그 말 딱 하고 나서 선생님 이 감을 제가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집에 가서 바로 자기 남은 120일 공부 계획을 짜겠대. 그거를 오늘 밤 송파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새벽 1시에 보고서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미친 새끼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나 잠 하나도 못 자고 간신히 15시간 수업을 버텼어. 근데 그때 내가 나이가 38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보다 20년도 더 22년 전이니까 그래서 수업 딱 끝났는데 이놈이 딱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보니까 눈이 막 벌겋게 충혈돼 가지고 선생님 이것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보고서를 A4 용지 30장에 120일 공부를 정확하게 계획을 짜온 거예요. 사실 너희가 이런 걸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때 그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 아주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고서의 표지는 지금도 기억이 나. 그 표지가 뭐냐면 이형철 표지 제목이 398.5야. 이게 뭐냐면 딱 한 개 틀리겠다는 거야. 딱 한 개. 1.5점짜리 문제가 있었거든 그 당시에. 이영철 398.5 그 뒤에 30페이지 보고서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물었어. 야 형철아 왜 400이라고 하지? 만점 여태까지 수능 만점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네가 최초로 만점하지? 그러니까 저도 400이라고 할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자기의 능력이나 노력은 400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는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정도는 안 된대. 최선을 다하면 한 개 틀릴 자신은 있대. 그리고 400이라는 것보다 398.5가 더 좀 생생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이놈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400은 오성은이 가능할 겁니다. 얘 친구가 오성은이 있거든. 오성은이가 400은 가능할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오성은도 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여름막 특강은 안 듣고 마지막 파이널 5주짜리 거기에 나타났어. 딱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어. 토요일 날 또 똑같은 시간에 신청을 했더라고. 수업 딱 끝나고 선생님 5분만 상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30분 하다가 밤새웠는데 와 이거 파이널까지 일어나 했는데 진짜 5분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글쎄 뭔데 이러니까 선생님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뭘 다 이루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기 침상 위에다가 이영철 398.5 보이는 곳곳에 새겨놨는데 딱 눈을 떴는데 그 침상 앞에 새겨난 그 398.5라는 글자가 한자씩 살아서 자기 손에 와서 딱 잡히더라는 거야. 수능 한 달 남았어. 이미 자기는 398.5가 이미 획득됐대. 이게 도란 놈이지. 얼마나 열망이 강했으면 이렇게 애가 돌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 모의고사는 맨날 38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어. 와, 얘가 상태가 심각하구나.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느낌으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 그 수업할 때 눈을 잘 못 마주쳤다니까. 그래도 이 새끼는 또 열심히 쳐다보는 거야. 눈 마주치면 그래 믿어 딱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수업을 했는데 수능 전날 밤이었어. 그때 내가 한참 젊어가지고
전날 밤에 제자들 중에 한 100명 정도는 내가 격려 전화를 해줬어. 내일 어떻게 봐라 뭐 짧게. 그 중에 1번을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오성은한테 했어. 얘 친구. 내가 전화해서 야 오성은 네가 수능 최초의 만점자다. 난 그렇게 믿는다. 실제로 오성은이 수능 최초로 만점 받은 애야. 그래서 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3년 만에 졸업하고 MIT에서 석사, 하버드에서 박사, 지금 세계적인 학자야.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으면 아마 오성은이 첫 번째 아니면 두세 번째 받을 거야. 아주 대단한 학자야. 오성은은 한번 검색해봐 나와. 그러니까 얘요 친구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영철한테 전화했어. 전화하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한 달 전에 저는 아씨 알았다 나도 믿는다. 이렇게 100명 전화를 마치고 그 다음날 수능날 아침부터 내가 엄청 초조하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 7시쯤 돼 집으로 딱 전화를 또 돌렸어. 그때 오성은은 두 번째 돌렸고 오성은보다 지금 내가 관심이 이영철이야. 1번을 이영철한테 딱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두 번인가 세 번 벨이 딱 울린데 받더라고. 여보세요 하니까 형철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한데 답이 그대로입니다. 398.5를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내요. 이거 의심스러우면 서울의대 찾아가서 물어봐. 이영철한테. 이게 공부야. 너희가 정말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아멘 해야지 이 새끼야. 자, 열망의 총합 시그마 열망이 기적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 이루는 기적 속에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 398.5를 받게 한 이 열망의 기적을 가는 이형철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한 거지. 점수가 안 오르는데도 이 믿음을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잖아. 근데 그 포기를 넘어서고 나니까 수능 가기 한 달 전에 이미 다 이루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고통이 나는 이 친구한테 이미 한 달 전에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왔다고 믿는 거야. 얘한테 물어봐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요식행위에 끝난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쉬운 것들은 대부분 다 악이야.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야. 이걸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는 그게 예수라고 생각해. 예수에 대해서 요즘 뭐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기독교가 잘 모르던데 적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 예수가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기적을 팍 이렇게 가지고 십자가에서 뿅 올라가 버리지. 안 그래? 그랬다면 기독교는 없었겠지. 정말 예수는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못 박혀 죽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예수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 예수는 어땠을까? 너무나 힘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이야. 그걸 읽어낸 시인이 한 명 있잖아. 누구니? 윤동주.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니?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표현이 나오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표현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니?
국어 시간에 배운 그런 역사를 이런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씨발 그냥 외운 거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진짜 정직한 거냐면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잖아.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해?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해? 네 괴로운데 행복하니? 시험 다 떨어진데 행복해? 행복해야 돼. 다시 한번 내한테 기회를 주었으니까. 그건 정말 떨어지가 절망하고 씨발 수시 6개 다 떨어지고 정시 3개 다 떨어질 줄이야. 한 며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네. 아니야, 이거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행복할 일일지도 몰라. 이는 한 3, 4일 괴로워한 결과에 나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표현을 그냥 딱 보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역설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공부한 거지. 자, 반어와 역설은 알지? 반어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너 잘생겼어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역설은 뭐니?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말이 되는 것. 그렇지? 인생의 형식 논리로는 모순이지만은 삶의 심층 논리로는 더 큰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좀 쉽게 설명하면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말이 되는 것. 그러면 윤동주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전 과목을 가르쳤거든. 한 시절에는.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가르치다가 도대체 윤동주의 이 십자가라는 걸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은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군데 다 나온다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 여러 번 읽어봤어. 여러 번 읽어보니까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것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설명해 볼 테니까 이게 마지막 설명이야. 자, 십자가의 처형이 시작됐어. 예수가 운명하셨어. 그럼 X축은 시간축이야. 그치?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한 9시간 걸려. 이게 시간이야. Y축은 뭐를 하면 되겠어? 고통. 그치? 십자가 딱 시작할 때는 고통이 하나도 없었지. 고통의 최대치를 100이라고 하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고통이 점점 올라가겠지. 자, 고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실험해봐. 일단 묻기만 해도 씨발 졸라이 고통스러운데 요 손바닥에 못을 박았지. 펜으로 한번 찔러봐. 그만 해도 아픈데 십자가 달아나고 못을 박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피는 줄줄 흐르는데 그 죽나 안 죽지.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을 팍 찔렀어. 피가 팍 흐르겠지. 예수의 그 인간적인 육체의 고통은 점점 올라가지. 그럼 운명할 때 고통이 100이었겠지, 그지? 요 지점까지 가는데 한 고통에 한 80주 맞을 때, 80갑주 맞을 때 예수가 뭐라 그러니? 뭐라 그러겠어? 시발 그랬겠지. 자, 그걸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퀴즈야. 오늘 밥 2그릇 줄게. 몰라? 와, 진짜 기독교 장사 안 되네 이거. 거의 운명하기 직전에 고통이 엄청 올라갔을 때 80 정도 올라갔을 때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예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왔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다음 말씀이 뭐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니까 나는 그 고통을 끝까지 가져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가
딱 고통의 벽에 이르는 순간 운명하셨더라 하면서 이 벽에 고통의 극점에 이르는 순간 예수가 마지막 말을 하고 운명하신다고. 그 마지막 말이 뭐니? 이영철이가 한 말이 하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이건 사실은 어떻게 되니? 고통의 극점에서 고통이 절대 기쁨으로 바뀌는 말씀이야. I am very very happy야. 그래서 그 순간 Y축의 값이 100을 딱 넘어서는 순간은 고통이 아니야. 뭐야? 행복이야, 행복. 행복이야. 그래서 윤동주가 괴로웠던 사나이, 고통스러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예수가 십자가 고통을 다 끝까지 지고 운명하셨기에 그 고통은 행복이었다는 거야. 이게 역설이야. 윤동주는 이걸 분명히 읽었다고 생각해. 윤동주의 생각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야. 너가 1년의 재수도 마찬가지야 임마. 지금 너가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했어. 너희 스스로 십자가를 쥐고 있어. 손에 못을 받고 하루 볼펜 한 자루 쓰면 손에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처음에는 엉덩이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수능 한 100일쯤 전쯤 되면 이제 성적은 안 오르고 미치겠지. 시발 엘리엘리 나마사박다. 원장님 나의 원장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 고통을 끝까지 이기고 수능 한 달 전에 위대한 선배 이영철처럼 398.5가 한 달 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목표를 이루고. 그래서 1년간의 재수가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었다라는 그러한 기적 같은 재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